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병입니다. 자, 오늘은 짠! 이 책의 소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드디어 초기 물량이 다 팔려서 새로 인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독자분들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비전공 개발, 전직, 취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새로 인쇄되는 책부터 들어갈 부록을 지금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께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빠밤. 자, 개발자 이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력 기술서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 경력 기술서를 제가 임의로 작성해봤는데 그걸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제가 작성한 제 경력 기술서고요. 이 양식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수정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표지예요. 굳이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표지가 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쇄해놨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제는 PDF 파일을 돌려보면서 평가를 하겠지만 간혹 이제 인쇄를 해놓고 돌려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표지가 있는 편이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표지를 만들었고요. 깔끔하게 제 이름, 직무, 그리고 밑에 제가 가진 어떤 기술자로서의 슬로건을 한 줄 적어뒀습니다. 지금 제가 회색 조를 썼죠. 이 회색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회사 지원하실 때 그 회사의 유니크한 컬러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지원하실 거면 녹색으로, 삼성에 지원하실 거면 파란색으로, LG에 지원하실 거면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그냥 뉴트럴하게 작성해 본 거라서 어떤 회사의 특정 컬러가 아니라 그냥 회색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첫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제 사진, 이름, 그리고 직무, 생년월일이랑 전화번호 같이 관심이 있다면 바로 연락을 주기 편하게 좌측 상단부에 이렇게 인적사항 적어뒀고요. 바로 밑에 보시죠. 여기 바로 GitHub 스태티스틱스를 적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인사 담당자들 혹은 이제 개발 실무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 사람은 파이썬을 주로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기술 스택을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GitHub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GitHub 통계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API 받아서 내셔도 되지만 그 본인의 GitHub 아이디를 입력하면 공개된 레포지토리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GitHub 레포지토리를 통계 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화려하게 경력을 적어주신 게 없으시다면 평가를 위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오고 어떻게 작업을 해왔을까? 여러분의 과거 성과물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GitHub 리포지토리를 접속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코드는 회사 내부에서 쓰는 게 적절할 코드인 것 같은데 퍼블릭 리포지토리로 돼 있네? 라는 상황이 생기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GitHub에 여러 가지 코드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회사 내부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해 놓는 일은 없도록 미리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저는 사이테이션을 적었는데요. 이건 뭐냐? 제가 작성한 논문이 몇 번 인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커리어로서 이걸 작성을 해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논문이나 특허와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구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프 같은 거 하나 넣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한 서비스, 대표 서비스의 MAU라던가 혹은 여러분들께서 만든 프로덕트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몇 번 다운로드 되었는가 등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평가하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가 이 첫 페이지에 그래프로 박아두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처럼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종류가 되었건 일단 집어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학력부터 경력, 그리고 경력 외의 경험 순서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한번 볼까요? 그냥 뭐 제가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조기 졸업 같이 좀
많은 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필할 만한 그런 특기사항이 있다면 적는 것도 좋습니다. 뭐 아니면 순마 쿰라우데를 받으면서 졸업하셨다, 뭐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하셨다 이런 거, 혹은 내가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맞겠죠. 최종 학력 2개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사 학위가 마지막이신 분들께서는 고등학교를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석사 학위가 2개 있는데 어떻게 적을까요? 정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저도 원래 사실 그 방통대 석사과정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석사학위 때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졸업 논문을 인공지능으로 썼어도 전공 이름이 컴퓨터공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동대학교나 경북대학교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지원서를 넣는다면 지원 조건이 안 돼서 탈락합니다. 근데 또 서울대는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전공의 이름 때문에 무언가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데다가, 저는 추가로 공부를 더 하면서 최신 기술을 더 익히고 싶어서 석사를 한 개 더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석사학위가 2개라면 그 중에서 훨씬 더 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먼저 적어주세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컴퓨터공학 관련 석사 하나랑 뭐 언어 관련 석사, 뭐 영어 영문학 석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학위가 영어 영문학이다. 이런 경우는 컴퓨터공학을 메뉴에 적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부도 컴퓨터공학으로 나왔고 석사 학위가 둘 다 IT 분야다, 뭐 어떤 거는 인공지능이고 어떤 거는 뭐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식으로 땄다, 이런 경우 2개의 전공이 동일할 경우는, 동일한 전공의 석사 2개를 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FM은 최근에 딴 학력 위주로 적는 게 맞는데요. 그냥 둘 중에 학벌 더 좋은 거 적으시고요. 좀 아니면 미묘하게 다르다, 여기는 이제 웹 쪽인데 여기는 보안 쪽이다,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이 더 높은 거를 위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있는 걸 안 적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진 석사학위가 IT 하나, 영어 영문학 하나, 영어 영문학 학사 하나라면 일단 IT를 대서특필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얇은 선을 하나 그은 뒤에 여기에 이제 성적상 적어두는 걸 택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가진 교육 경험, 아카데미아 경험 중에서 가장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와 관련이 높아 보이는 걸 맨 위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커리어 액티비티와 논 커리어 액티비티를 분리를 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 떼면 나오는 커리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적었고요. 4대 보험 떼서 안 나오지만 무언가 실적이 정량적으로 증빙 가능한 것들을 여기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모전 수상 같은 걸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경력직 이직할 때 그런 것들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직무와 관련돼서 무언가 특기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뭘 적었는지 볼까요? 저는 이제 균형 감각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모여서 취미로 인공지능으로 영어 공부를 혁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비영리 학술 연구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찍고 학술지 논문도 내고 학회 논문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디 펀딩을 받아서 하거나 회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 취미로 논문을 쓰는 모임이에요. 이런 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적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하는 인공지능이랑 직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적기 적절하겠죠. 뭐 과거에 인공지능 관련 예비 창업팀 준비했던 것도 적었고요. 이거는 이제 직무와 큰 관련은 없는데 내가 카이스트에서 강사로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는 좀 괜찮은 스펙인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거 위주로 먼저 적었고요. 나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골라서 적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논 커리어 익스피리언스가 많은데 커리어에 찍히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것들이 다 제가 개발자로서 이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쓸모 있는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적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적어본다면 공익근무 중에 국가유공자 후보로 초대되어서 표창을 받았다던가 이런 거 안 적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혹은 이제 뭐 청와대에 기술 자문을 해줬다던가 뭐 이런 굉장한 경험들을 해봤지만 이 직종을 하는데 나의 역량을 어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했더니 약간 세모라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느라 이렇게 빼는 상황이 생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일을 하느라 이런 경험을 쌓은 점이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안에서라도 최대한 어필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비전공자분들께서는 어떤 부트캠프 같은 거 많이 수강하시죠? 부트캠프 수강한 거라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인턴십을 한 적이 있다. 적으십시오. 혹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회사랑 관련 없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었다. 적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뽐낼 수 있는 하지만 4대 보험에 찍혀 나오지 않는 것들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목차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위에까지는 설명되셨죠? 이해되시죠? 그럼 뒤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력 기술서에 해당해요. 위는 이제 이력 요약성 이력인 거고요. 이거는 인적 사항이고요. 여기는 한눈에 그냥 나를 자랑하기 위한 섹션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경력 기술서인데요. 경력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가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1년 이상 했다면 한두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의 경력을 다 적는 게 어려울 겁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만 적어도 페이지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1년을 일했는데 A4용지 한 페이지가 안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간단하게 적으셨거나 여러분들께서 물경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체계적으로 풀어서 적으면 이 책에 나온 방식으로 적을 경우에 그렇게 한두 줄에서 끝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상세한 방식은 이 책에서 별지까지 만들어가면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영상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3페이지부터 프로젝트를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12페이지부터는 퍼블리케이션, 출판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종류도 적었죠. Generative AI, Computer Vision, AIoT, Applied AI and Machine Learning. 자, 사실 제가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던가 시뮬레이션이라던가. 그런데 그런 걸 안 적었어요. 왜냐? 일단 프로젝트를 한 내용들을 거기까지 적으면 이거는 경력 기술서가 아니라 책자가 됩니다.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도 있고요. AI 엔지니어랑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예, 저처럼 어느 정도 프로젝트 개수가 많아서 뽐낼 것만 추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만 적어주시고, 반대로 저는 참여한 프로젝트가 몇 개 없어서 고민이에요. 오히려 지면이 모자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하신 분들은 일단 다 적으십시오. 뭐라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12페이지부터는 제가 쓴 논문, 특허, 책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건데, 이제 직무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스럽게 논문과 특허가 쌓이는 게 당연한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웹 앱 개발자 혹은 이제 일반적인 커리어를 밟아가는 개발자분들께서는 이 섹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으니까요. 굳이 나는 뭐 회사 일하면서 특허나 논문 이런 거 낸 적 없는데 싶으시면 그냥 적지 마세요. 비워둬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경력 기술서에 적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그 조직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라면 적습니다. 그걸 왜 적냐면 그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블로그 관련하느라 바빴겠네? 공부는 안 하나? 라고 삐딱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거를 기재를 하면서 면접에 갔을 때 저는 러닝 커브가 우수합니다. 를 주장하는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작성한 그 기술 테크 블로그 내용을 만약에 남들도 궁금해서 검색해 볼 만큼 최신 정보라거나 어려운 정보를 제가 체계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했고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저는 러닝 커브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어려운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거를
저 혼자만 공부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스스로 공부한 내용,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이거 근무 중에 한 거 절대 아니고요. 퇴근 후에 자기계발 삼아서 공부하다가 노트 필기 한 거랑 모아서 정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어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습득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자다. 지금 내가 경력이 짧아 보이지만 데려다 키우는 보람이 있을걸? 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재료로서 면접에서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면접에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면접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없다면 적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면접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저는 경력기술서의 목차를 꾸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제가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보시죠. 일단 프로젝트 목차를 또 따로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이렇게 굳이 목차 페이지를 삽입하는 이유는 앞서 표지 페이지를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쇄해서 보실 때 편하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정성을 느낄 겁니다. 근데 이게 합격에 그렇게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을 배려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너레이티브 AI는 저는 딱히 스크린샷으로 찍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성과의 특허가 개수가 많아요. 오픈 리포지토리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직무랑 관련해서 가장 핫한 게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맨 앞에 생성형 AI 관련 프로젝트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끊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페이지 반으로 쭉 나누고 위아래에 간단하게 프로젝트 이름, 소속, 진행기간,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세 설명은 책에 있었던 거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본인 공헌을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대의 대단한 프로젝트들은 절대로 개인이 혼자서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명으로 구성된 팀에 포함돼서 이 프로젝트를 참여했는지를 이 실무자들은 여러분들의 경력 기술서를 보고 알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당시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 일단은 요거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한 페이지를 전체 채우고 싶었고요. 마침 이런 그림을 삽입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게다가 그림 밑에 글자 보실까요? 인간 연구자, 인간 의사가 놓친 혈관을 제가 만든 AI가 찾은 상황인데요. 엄청 어그로 끌리죠. 이런 거를 그림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이 사람 어떤 연구를 했길래 사람이 놓친 걸 인공지능이 찾았나? 를 궁금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명, 소속 진행기간, 개요, 공헌, 성과 이런 거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적었고요. 문제, 관상동맹의 크기가 작다. 그리고 과거 기술은 왜 실패했는지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기술인들인데 제가 이 인공지능 만들기 전에 과거의 기술로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웠어요. 그 밑에는 이제 자기 자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을 적었죠. 기법들을 어떻게 적었는지 작성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AI 분야다 보니까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처럼 돼버려서 여러분들의 직무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문제, 솔루션 형태로 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아니고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다른 매력도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뿐인데 라는 상황일 경우 문제 정의를 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 웹페이지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쇼핑몰을 만드셨나요? 랜딩 페이지를 만드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SNS처럼 자기가 올린 게시물과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나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셨건 간에 그 페이지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회사가 돈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건비를 주면서 뽑아놓은 사람을 투입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참여한 앱에 내가 만든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전체 큰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누구를 타겟팅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젊은 남성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의 비전일 경우 그거를 문제로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없었다, 이런 게 필요했다 까지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문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거를 써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까지를 적어주시면 문제 정리부터 솔루션, 나의 기억까지를 상세하게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내가 했던 성과 중에서 잘 나온 거 위주로 적었고요. 그림을 상단에 넣고 밑에는 글자로만 적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 정보는 최대한 구체적이지 않도록 적으십시오. 특히나 회사 내부에서 아직 미공개 상태인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경력 기술서에 적어서 유출시켜 버릴 경우 여러분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가져다 준 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윤리상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에서 했던 일들이 너무 상세하게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만 적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특허나 논문으로 이미 대중에 공개된 자료만 적은 겁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림을 넣지 않고 한 페이지에 여러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퍼블리케이션은 그냥 간단하게 적었어요. 논문 먼저 한 페이지 쫙 때려 넣었고요. 논문 특허는 어차피 이거 제목만 보고 학술지만 보고 상세 내용까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걸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한가하게 하나하나 구글 스칼라에 검색하면서 전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볼 가능성은 낮겠죠.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만 많이 적어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번호만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꿀팁인데 여러분들께서 특허에 참여하실 경우 변리사는 그 발명의 이름을 최대한 간결하게 짓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담백하고 간결할수록 더 많은 분야의 기술에 걸쳐질 수 있도록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처리 및 처리 서버 및 방법이라는 특허가 있죠. 자, 이거 제목만 보고 어느 분야의 기술인지 감이 오시나요? 데이터라는 거는 현대사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성되는 정보죠. 이걸 처리하는 서버 및 방법. 제목만 봐서는 뭐 어떤 산업에 적용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허가 훨씬 더 제목만 놓고 봤을 때 권리 범위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변리사들은 이렇게 담백한 제목을 추구할 것 같은데요. 언젠가 이직을 꿈꾸신다면 조금 제목에서 과장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저는 특허 제목 만들 때 인공지능이란 키워드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다면 최대한 넣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제 제목 자체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특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좋기 때문입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런 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기회가 되었고 그 프로젝트가 특허라는 형태로 가공이 될 상황이라면 상급자에게 한번 권해보십시오. 특허 제목에 인공지능이라던가 머신러닝이라던가 혹은 뭐 블록체인 같이 이 특허에 사용된 기술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이 특허가 평가받는 상황에서 제목만 읽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했고 뒤에는 이제 책을 그냥 적었는데요. 이거는 저는 책을 많이 썼으니까 적은 거고 굳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플러스 알파적인 액티비티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색감 회색인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려는 회사 색깔로 바꿔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첫 페이지에 있었던 슬로건을 그대로 색반점만 해서 적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경력기술서가 모범이다, 100% 맞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예 감을 잡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드렸습니다. 자, 이 경력기술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양식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걸 받으셔서 여러분들 내용으로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력기술서 작성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없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 대기업 이직 경력직 채용이라는 과정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